러시아가 한국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이라며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편을 먹을 땐 언제고 최근 이 사건으로 완전히 등을 진 모습인 반면 한국에는 꼬리를 바짝 내렸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도움 없이 한국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렌츠해의 차가운 물결이 러시아 북극권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해양생물학자인 제게 이곳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연구의 장이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조국 러시아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죠. 2024년 1월 17일 창밖으로 새벽녘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겨울은 길고 해는 거의 뜨지 않아요. 연구소 창문에 서리꽃이 피어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해양산도 변화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들린 소음,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군용 헬리콥터 소리는 이상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음이 점점 가까워졌죠. 처음엔 긴급 의료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주민은 48시간 이내에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조치라고 했죠. 필수품만 챙겨 대피하라는 차가운 명령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통보하고 주민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거리로 뛰쳐나오는 모습, 혼란과 공포가 마을을 뒤덮었죠. 게다가 특이한 건 군복을 입은 그들이 동양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 영토의 안전조치를 왜 동양인 군사들이 담당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워낙 난리통에 사이렌이 울리고 확성기에서는 계속해서 대피 명령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로 아버지를 찾았어요. 환경운동가이자 마을의 원로였던 아버지는 항상 위기 상황에서 마을을 이끌었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길, 얼어붙은 길에 미끄러지며 넘어졌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3명의 군인이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들은 아버지와 언쟁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어제까지도 관측소의 데이터는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40년 넘게 이 마을에 살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군인의 서류를 쳐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동양인 군인은 어색한 영어로 무표정하게 명령일 뿐이라며 48시간 안에 모든 주민은 대피해야 한다고 반복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터전을 이틀 만에 떠나라니요.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저를 불렀어요. 집 지하실에서 서랍장을 열어 작은 방수 가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USB와 노트 하나가 들어있었죠. 아버지는 그것이 5년간 기록해온 자료라고 말했어요. 마을에서 3km 떨어진 곳 정부가 기상관측소라고 주장하는 시설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관측소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죠.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제게 건네며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나라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도 같이 가야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자 아버지는 남아서 마지막까지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아버지 없이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가 이 자료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약속하라고 했죠. 당시에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나고 군인들이 마을 전체를 비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군인들은 이미 모든 집을 수색했고 제게 아버지가 아마도 이미 대피버스를 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절대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요. 무르만스크로 강제 이주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임시 수용소에 배정되었어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에 빽빽하게 들어선 2층 침대들 그리고 항상 부족한 온수. 매일 아침 식당에서 나눠주는 죽 같은 음식을 받아먹으며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군거렸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여전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 조치였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북극에서 평생을 살았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상이변이란 건 없었습니다. 밤마다 비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꿈에서는 눈보라 속에 홀로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는 들리는데 제가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곤 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용기를 내 아버지의 USB와 노트를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걸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마치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실종을 완전히 인정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수용소 컴퓨터실에서 조심스럽게 USB를 연결했습니다. 처음 보이는 건 평범한 폴더들이었어요. 전부 아버지의 환경 연구와 관련된 것들 같았죠. 하지만 개인자료 폴더를 열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지 관찰이라는 스프레드시트가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밤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들, 불규칙한 시간대에 도착하는 헬리콥터, 그리고 그 어떤 기상 데이터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이상한 패턴까지. 문서를 내리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군사시설이라는 얘기였죠. 노트를 펼쳤을 때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아버지는 중국 선박들의 이상한 항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공식적인 항로에서 벗어나 우리 마을 근처 해역에서 멈추는 패턴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바닷속에서 감지된 이상한 신호였어요. 아버지는 개인 소유의 음파 탐지기로 이 신호를 포착했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급한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북극해에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 또는 군사 장비일 것이다. 타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타냐는 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큰 일에 휘말렸고 그것 때문에 실종된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공포와 분노 그리고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며칠 동안 저는 아버지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해양학자로서 저는 해저 신호 패턴이 일반적인 지질학적 활동이나 해양 생물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인공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USB에서 하나의 영상 파일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소위 기상기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위성, 안테나와 레이더보다는 대형 컨테이너들과 무장한 경비원들이 더 눈에 띄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찾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은 쉬웠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수용소를 빠져나오는 것부터가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연구원 신분증은 아직 유효했고 연구자료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일시적인 외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무르만스크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을 때 그 순간만큼은 자유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지역 해양환경청이었어요. 아버지의 자료를 들고 담당자를 만났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태도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자료가 결코 검토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역 언론사를 찾았어요. 북극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한 기자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의 작은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데이터를 설명하면서 잠시나마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다음 날 그 기자는 전화로 미안하다며 편집장이 이 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게도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죠.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는 바쁘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분명 여기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절박해진 마음에 모스크바의 중앙환경부에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유럽 환경단체들과 UN 환경 프로그램에도 아버지의 자료를 요약해 보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어요. 해당 사안은 러시아 내부 문제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충격은 제 연구소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고 연구소로 찾아갔거든요. 동료들과 몇 년간 함께 북극 생태계를 연구했는데 이제 그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간 이후로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바쁘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때 제 멘토였던 올레그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연구실로 불렀어요.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력을 망치지 말라고 조언했죠.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갈 곳은 수용소뿐이었죠. 밤마다 좁은 수용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목소리와 아무도 보지 않는 진실.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미쳐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제 이름이 국영 뉴스에 언급되었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저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연구소 사진이 떠 있었고 아나운서는 제가 서구 세력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를 비방하고 있다고 단정했죠.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용소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낯선 남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 당신을 체포할 겁니다. 지금 바로 핀란드 국경으로 가세요. 국경 마을 니켈에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물어볼 틈도 없이 그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저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정말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내일 아침 수용소에서 체포될지도 몰랐죠. 무슨 용기였는지 수용소로 돌아가 작은 배낭에 필수품만 챙겼어요. 아버지의 USB와 노트는 옷 안쪽에 안전하게 숨겼죠. 그리고 조용히 수용소를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니켈로 향했습니다. 니켈은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한때 니켈 광산으로 번영했지만 지금은 쇠퇴한 모습이었죠. 버스에서 내리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국경을 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죠.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보라 속에서 국경을 건넜어요. 핀란드 측 국경 수비대가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이미 얼어붙을 뻔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국경 초소로 데려갔고 거기서 저는 망명 신청을 했어요. 핀란드 당국은 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저를 헬싱키의 망명 신청자 센터로 보냈고 거기서 저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제 이야기는 조금씩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환경 블로거들이 관심을 보였고 작은 외신 기사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주류 언론은 여전히 침묵했죠. 북극의 군사화는 너무 민감한 주제였으니까요. 헬싱키에서의 3달은 기다림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망명 신청자 센터는 편안한 곳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북극의 고향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죠.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노트북을 열어 러시아나 북극 관련 뉴스를 검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마을 폐쇄에 관한 짧은 기사를 발견했어요. 극지방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조치 성공적 완료라는 제목이었죠. 그 아래 작은 사진 속에 완전히 버려진 우리 마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도 서서히 인터넷에 퍼져갔습니다. 몇몇 환경활동가들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작은 외신에서 짧게 다루기도 했죠. 러시아 북극 마을의 수상한 폐쇄와 한 과학자의 망명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입장을 반복하거나 제가 단순히 주목받기 위해 과장하고 있다는 추측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김도현, 한국극지연구소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타냐 페트로바의 북극 데이터에 관하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메일을 열자 공손하면서도 직접적인 문장들이 있었어요. 김도현이라는 이 연구원은 제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고 해양신호 데이터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극지연구소에서 북극 해양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원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겠냐고.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봤던 중국인 군사들 때문이었죠. 이게 러시아나 중국의 함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이 이메일을 분석했어요. 구글에서 김도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죠. 실제로 그 이름의 연구원이 존재했고 몇 편의 북극 해양학 논문도 발표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간단한 답장을 보냈어요. 데이터를 공유하기 전에
그의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요. 몇 시간 후 놀랍게도 빠른 답장이 왔습니다. 김도현은 제가 발견한 신호 패턴과 유사한 것을 한국 연구선이 2년 전 바렌츠해에서 감지했다고 설명했어요.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제 데이터가 그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전화 통화를 제안했고 다음 날 우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교환했습니다. 김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영어는 완벽했어요. 그는 자세한 기술적 질문들을 했고 그 질문들은 분명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호의 주파수 패턴과 해저, 지형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누군가 마침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죠. 아버지의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걸 그 사람도 느꼈는지 한국극지연구소로 직접 저를 초청해도 되겠냐는 메일이 도착했어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짐작된다며 직접 만나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한국의 북극 연구팀과 협력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항공권과 숙소도 제공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한국이 안전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함정일까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버지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핀란드 당국에 상담을 요청했고 그들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이 초청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표를 받았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북극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으로 헬싱키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버지는 항상 진실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죠. 이제 제 차례였어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에서 타냐? 페트로바라고 쓰인 팻말을 든 김도현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인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로 향했고 건물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눈에 띈 것은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남극과 북극의 실시간 위성 이미지였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고해상도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김도현은 연구소 곳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실, 원격 탐사팀,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극지 디지털 트윈 센터까지. 이곳은 북극과 남극의 지형, 기후, 심지어 해저 지형까지 3D로 재현해 놓은 곳이었어요. 기술의 수준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매콤한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었죠. 김도현은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웃으며 물을 건네주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김도현이 모은 해양학자와 지질학자 그리고 신호 분석 전문가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USB를 꺼내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그들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고 아무도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데이터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USB의 내용을 큰 스크린에 띄우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기록한 해양 신호 데이터와 마을 근처 기지의 위성 사진 그리고 중국 선박들의 이상한 항로까지 모든 것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김도현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이미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했죠. 그날 밤 늦게까지 데이터 분석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아버지가 기록한 해저 신호였어요. 한국팀은 이 신호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이라는 제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신호가 특정 군사통신 패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김도현은 저를 또 다른 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북극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쓰인 출입문을 통과하자 더 많은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북극 지역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김도현이 설명하길 한국은 자체 개발한 폴라리스 드론을 북극 전역에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극지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 위성이 놓치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김도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좌표를 입력했을 때였습니다. 그 좌표는
제 고향 마을에서 3km 떨어진 소위 기상기지라고 불리던 시설의 위치였어요. 화면이 전환되며 드론이 포착한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분명 기상기지가 아니었어요. 대규모 군사시설이 눈 덮인 북극 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과 통신 안테나 그리고 무엇보다 해안가에 건설 중인 대형 구조물까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기상 관측소가 아니라 군사기지였습니다. 김도현은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어요. 이 시설은 최근에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선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선박들이 정기적으로 이 해역에 접근한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몇 달 동안 이 패턴을 관찰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비밀리에 북극해에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설이 국제법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도현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 유엔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도 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날 저녁 연구소 옥상 정원에서 김도현과 차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 정보가 공개되면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있냐고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과 저에 대한 더 강력한 비난, 어쩌면 더 큰 위험까지요. 하지만 이미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저도 진실을 위해 맞서겠다고요.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도 작은 나라로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제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저는 왜 한국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북극해는 중요한 미래의 항로였고 한국가가 독점하거나 군사화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은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 정부가 이 보고서를 검토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비공개 정보 공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비공개 브리핑이 있던 날 서울은 봄비에 젖어 있었어요. 연구소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북극의 눈보라가 그리워졌습니다. 김도현은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브리핑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간간히 저에게 미소를 보냈지만 그의 눈빛에서 걱정이 읽혔습니다. 유엔 브리핑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첫 반응이 나왔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들은 한국의 주장을 근거 없는 허위 날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극해에서의 활동은 순수한 과학 연구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항행일 뿐이라고 했어요. 화면 속 대변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정부 단독 행동일 뿐 모르는 일이라고 했죠. 러시아는 한국에 우호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러시아 정부는 저를 지명하여 국가 반역자로 규정했고 인터폴을 통해 국제 수배를 요청했다는 뉴스도 들려왔어요. 갑자기 제가 국제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 같아 어지럽고 무서웠습니다. 김도현은 즉시 저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게스트하우스였죠. 경호원들이 24시간 주변을 지키고 외부와의 접촉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산과 나무들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어요.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꿈, 군인들에게 쫓기는 꿈, 그리고 고향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는 꿈까지. 때로는 잠에서 깨어 베개를 부여잡고 울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진짜 옳은 선택이었을까? 진실을 밝히려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의심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현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유엔 안보리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지만 몇몇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한국의 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작은 희망의 불씨였죠. 더 놀라운 소식은 북극해 연안국들이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제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환경운동가들과 인권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자들은 저를 서구의 스파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몰아갔죠.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양분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러시아 국영 TV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과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을 때였어요. 강제 이주된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마을을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이웃들의 그런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팠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에 접어들 무렵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외교적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한국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톤이 부드러워졌죠. 오해가 있었다면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 무렵 김도현과 연구팀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극지 드론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을 가져왔고 이제는 해저 케이블이 설치되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어요. 그들은 이 케이블이 군사통신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우리의 주장은 더 강해졌어요. 그러다 한국 정부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내려졌죠.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북극 항로 중립 감시망 구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국제사회의 투명성과 공정한 감시를 요구하는 제안이었죠. 서울에서 국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고 저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김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제 진심이 바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서울은 맑고 선선한 봄날이었어요. 하늘은 놀랍도록 파랗게 펼쳐져 있었고 도시 전체가 햇살에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준비해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러시아 북극에서 온 해양 생물학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거울 속 제 눈에는 피로와 긴장,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도현은 마지막 브리핑을 해주었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할 것이며 생중계도 될 거라고 했죠. 한국 외교부 장관이 먼저 발표를 하고 연구소 측에서 기술적 증거를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제가 증언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회견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가득했어요. 긴장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김도현은 그런 제 손을 잠시 잡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그 자체로 힘이 있다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무대 뒤에서 대기했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서울 선언이라 불리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어요. 북극해 항로의 국제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망 구축 계획이었죠. 어떤 국가도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군사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이 첨단 극지 모니터링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다음으로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가 모든 증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과 해저, 신호 패턴 분석 그리고 선박 이동 데이터까지 스크린에 아버지가 기록했던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백 개의 렌즈가 저를 향해 있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잠시 현기증이 났어요.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이 갑자기 폐쇄된 날부터 아버지의 실종 그리고 제가 발견한 증거들까지 말을 이어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마을의 비극이 아니라 국제법과 환경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북극은 한 국가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자산이니까요. 말을 마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고향은 영원히 얼어붙었지만 서울은 그 얼음을 깨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말했어요. 이 진실이 아버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죠. 마지막 말을 끝내자 회견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그야말로 폭풍이었어요. 러시아와 중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부터 서방 언론의 호의적인 질문까지 김도현과 연구팀이 옆에서 도와주었지만 많은 질문들이 직접 저를 향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건 러시아 기자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언급하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압력 아래 있고 정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면 같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앉아버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김도현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잘했다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버지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미 서울 선언에 대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즉각 중국을 몰아내겠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은 묵묵부답이었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태풍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저를 자랑스러워할지 아니면 걱정할지 궁금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고향은 없고 러시아로 돌아갈 수도 없었거든요. 새벽 무렵 김도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안과 관련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데 센터장님이 저를 좋게 보셨다고 했어요. 원한다면 한국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저는 그 질문에 고민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어요. 바로 좋다고 대답을 보냈죠. 아침이 밝아오자 서울의 아름다운 일출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어쩌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찾는 긴 여정의 시작, 그리고 북극의 미래를 위한 싸움의 시작. 햇빛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